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였다. 다음 중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자본시장법은 기존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했어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불공정 행위의 규제는 주로 불공정 행위 규제는 내부자 거래 규제를 말하는 건데요. 내부자 거래는 주로 일반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 거예요. 규제, 불공정 행위지. 근데 요 내부자는 순수한 내부자만 내부자가 아니라 여기에는 순수한 내부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준내부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정보 수령자도 포함된다고 했죠. 정보 수령자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불공정 행위 규제에서는 요 정보 수령자 중에 1차 정보 수령자만 규제를 했고 2차, 3차, 4차 다차 정보 수령자는 규제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이 불공정 행위 규제에서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없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법을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본시장법상에 하나 더 만들었다고.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부자 요 내부자뿐만 아니라 다차 1차 정보 수령자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목적이 없더라도 시장 질서를 사실상 교란했으면은 처벌하는 시장 질서 교란의 규제에 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잘못된 거. 1번 적용 대상자가 정보의 1차 수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수령자까지 확대했다. 원래는 1차 정보 수령자만 적용했는데 모든 수령자로 적용을 확대했고요. 다음 목적성이 없이 단순 프로그램 오류 등을 통하여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위반 행위로 규정했어요. 예전에는 목적성이 있어야만 위반 행위로 처벌했는데 지금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규제가 생기면서 목적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3번 해킹, 기망, 협박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도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해킹이나 기망, 협박, 요것은 예전에는 여기 요 부분에서 처벌할 수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고요. 4번 타인을 거래에 끌어들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득과 상관없이 시장 질서 교란했으면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자본시장법은 종전보다 투자자에게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다음 중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설명 의무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1번.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 설명서 교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금융기관 직원이 설명만 했으면 설명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한 것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3번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4번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위반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투자 성과 보장 등에 관한 표현의 금지에 대한 설명 중 사항 중 옳은 것은 사후의 투자자 손실의 일부를 보존하는 약정은 허용된다? 아니죠. 허용 안 됩니다. 사전에 손실 일부를 보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요.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 보존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허용된다? 허용 안 되죠. 4번 회사가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회사의 사적 화해 수단으로 손실 보장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수익 보장이나 손실 보장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하든 사후에 하든 일부만 하든 전부 하든 전부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법행위가 불분명해서 사적으로 금융기관이 그 보상해 주는 거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하고 그다음에 법원이나 조정 절차에 의해서 손해배상 손실보상하는 거 이런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죠. 33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 이미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임이 없는 매매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프루덴트 인베스터 룰은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한 원칙으로 지켜져야 될 겁니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켜져야 될 거죠. 그다음에 재위임 금지하고 있고요. 4번 요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 불초청 투자 권유 금지한다 했죠. 그래서 1, 3, 4번은 금지. 2번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과당매매 판단 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거. 과당매매는 그 이해상충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과당매매가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죠. 근데 과당매매 판단할 때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거. 1번 수수료 총액. 과당매매는 수수료가 많아지니까 고객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 수수료 총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고려해야 되고 2번 실제 투자 손실 여부. 실제 투자 손실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투자 손실이 안 나고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총액이 너무 많고 자주 매매하면 이것은 과당 매매로 보거든요. 그래서 2번이 해당되지 않고요. 3번 일반 투자자의 재산 상태 및 투자 목적. 재산 상태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 뭐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수수료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4번 일반 투자자의 투자 지식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의 위험에 대한 이해 여부. 투자할 때 손해 위험을 굉장히 잘 모르는 그 위험의 정도를 잘 모르는 사람의 계좌를 굉장히 자주 매매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금융투자회사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과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고객 업체의 고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문화상품권 정도는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은 보통 뭐 5천 원, 만 원 아주 소액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서나 영화 이런 그 뭐 우리가 건전한 그 어떤 데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소액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하고 좀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용한다는 소리죠, 결국. 그래서 1번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다른 상품권 같은 경우. 문화상품권을 제외한 뭐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건 안 됩니다. 2번 고객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재산상 이익이라서 금지하고 있고요. 금지하는 게 원칙이고. 3번 펀드 운용사 직원이 펀드 판매사 직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문화상품권은 가능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4번 증권사 직원이 타사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변경하면서 현금을 제공했다. 금전을 제공하면 안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